배울 단어는 집합에서 기본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집합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집합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그리고 집합 중에서 부분집합이라는 녀석이 좀 특별한 녀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집합의 개념을 다시 익히고, 집합들이 2개, 3개, 4개 있을 때 사이에 들어가는 기호, 즉 사칙현상과 관련된 기호에 의해서 어떤 법칙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단원에서만 가지는 유한집합에 대한, 즉 원소의 개수 또는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은 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집합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모임으로서 대문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문자라는 것은 결국엔 라지 A, 라지 B라는 식으로 해서 집합을 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 고등학생이 배우고 있는 과목이라고 하면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구체적인 과목이 나오겠죠. 이렇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특정한 알맹이들, 즉 하나하나의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쉽게 생각하면 안에 있는 알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알맹이들을 표현을 할 때 국어라는 과목이 있을 때 국어라는 과목은 A에 있는 원소다라를 표현할 때 삼지창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때 주의해야 될 거는 집합에 나와 있는 원소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모가 있고 괄호에 세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을 때 네모는 삼지창 A다. 즉 A의 원소다. 그리고 안에 있는 모양 그대로 기호, 괄호 기호가 있더라도 삼지창으로 표현을 해야지 이건 원소는 A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괄호 때문에 학생들이 다르게 집합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에 있는 콤마를 기준으로 원소를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하면 삼지창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나올 것들은 벤 다이어그램,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입니다. 이때 표현하는 방식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포함 관계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해석에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말 그대로 다 눈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A의 원소가 1, 2, 3이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조건 제시법은 말 그대로 조건을 줍니다. 즉 X라는 것을 나는 원소라고 얘기하겠다. 근데 그 X가 1과 3 사이에 있고 그리고 X는 자연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2만 답이 되겠죠. 그 2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대괄호에 2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충분히 해석 제대로 표현한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은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을 해주시고요. 원소 나열법은 구체적인 원소를 보여주는 것들, 조건 제시법은 일정한 조건들을 주고 그것을 만족하는 집합, 원소들을 찾아서 표현하시면 되고, 가능하면 이 조건 제시법이 나왔을 때는 원소 나열법으로 항상 바꿔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더 쉽습니다. 자, 다음으로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집합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개수에 대해서, 즉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나뉘는 방식이 처음에 나오는 3가지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무한대로 엄청나게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은 A가 있는데 1, 2, 3이라고 점점점을 한다면 끝이 없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한집합 또는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도 전부 다 무한집합에 속합니다. 그 다음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우리가 셀 수 있는 정도로 표현된 것들, 즉 1, 2, 3, 3개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유한집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유한집합은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있기 때문에 NA라고 해서 넘버의 N을 가져와서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해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추가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의미하고요. 공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사선으로 꺼주는 파이를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괄호에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은 이 형태도 공집합의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모두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
유한집합은 NA라고 해서 넘버의 n을 가져와서 A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니? 라고 해서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표현식들이 하나 있고요. 공집합은 이렇게 표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라는 의미니까 연계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배울 것들은 이제 앞에서 원소의 개수가 분류 기준이라면 지금은 사칙 연산에 대한 분류 기준이 나옵니다. 자, 합집합은 A 합 B 또는 A 컵 B라고 말로 부르고요. 그리고 의미는 A와 B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A와 B가 있을 때 1, 2, 3, 4, 5가 있을 때 A의 원소는 1, 2, 3이고 B의 원소는 3, 4, 5입니다. 이때 A 합 B는 모든 원소, 즉 1부터 5까지 모든 원소를 다 가져온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교집합은 A교 B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통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공통된 부분이라는 것은 자, A집합과 B집합이 있을 때 1, 2, 3, 4, 5가 있을 때 이 부분이 공통이겠죠? 이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부르고 원소는 3이 있어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여집합은 여집합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A여라고 해서 C라는 기호를 상단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여집합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A를 제외한 나머지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 U라는 녀석의 칸이 있을 때 안에 A집합이 있으면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는 A 여집합이라고 하고요. A집합 이외에, 즉 나 이외의 영역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울 거는 차집합이고요. 실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집합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A 차 B라는 걸로 읽고요. 이거를 변형을 하면 A교 B 여집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A 차 B는 A만 가지고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교집합을 빼고요. 그러면 A교 B여는 A 교집합, A와 교집합인데 누구냐면 A, B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쪽이겠죠. 바깥쪽에 있는 부분과 A의 교집합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차 B는 항상 앞에 녀석만 가지고 있는 것, B차 A라고 나타나면 B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B 부분만 색칠해서 원소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배수집합과 그 다음 대칭차집합이 있습니다. 배수집합은 보통 아래 첨자로 하는데요. 나중에 수열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면 연관이 되고요. A2라는 것은 2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의미하고요. A3는 3의 배수들이 모여진 집합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은 A2와 교집합 A3,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것은 누구냐라고 해서 구할 때 최소 공배수인 6을 사용해 주는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집합에서는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다,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다 라는 걸 따로 유념 있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대칭차집합인데요. 대칭차집합은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A와 B가 있을 때 A차 B의 영역, 즉 A만 가지고 있는 영역과 B만 가지고 있는 영역을 합쳐놓은 것을 대칭차집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 A차 B와 B차 A를 합한 것, 모두 다 가져온 것,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A교 B여와 여기 B교 A 여집합으로 수정해 주세요. 이것들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또는 다른 표현은 하나 더 있습니다. 합집합, A, B의 합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준 것을 대칭차집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현식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추가로 하나 넣어주세요. 자, 다음으로 배울 단어는 부분집합입니다. 자, 부분집합은 집합에서 일부분만 가져온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A의 원소는 1, 2가 되겠죠. 이 1, 2에서 몇 가지를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자, A가 1, 2를 가지고 올 때 1만 가져오거나 2만 가져오거나 1, 2를 가져오거나 하나도 안 가져오는 이 4가지를 A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가져오지 않은 것은 공집합이라는 개념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1만 가져온 것을 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집합은 원소를 가져오고 괄호를 씌워 주셔야 됩니다. 2만 가져온 것도 괄호를 씌워 주셔야 되고요. 1, 2를 동시에 가져온 것도 씌워주시면 됩니다. 즉 부분집합은 집합 표현이기 때문에 원소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괄호를 양변에 씌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진부분집합은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것으로 앞에서 배운 부분집합에는 보면 요거와 같이 주인하고 모양이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소리에서 주인하고 똑같은 부분을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전체와 같은 것 또는 주인하고 같은 것을 한 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실제로 이제 사용이 될 문제에서 사용이 될 공식들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즉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3 쭉쭉쭉 가서 n번째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이때 얘들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부분집합 개수는 얼마니? 라고 이야기하면 2의 n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주인하고 똑같은 거 한 개만 빼면 되니까 2의 n승 빼기 1. 그리고 K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만약에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 2를 일단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3에서 n까지를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주고요. 거기서 나온 결과 1, 2를 넣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n개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들 또는 반드시 제외해야 되는 것들을 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적어도 2개는 포함해야 된다, 적어도 K개는 포함해야 된다 라고 나오면 여사건이라고 해서 반대로 푸는 것들인데요. 즉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K개를 포함하는 것들을 다 제외합니다. 그렇게 반대로 풀어주는 것들이 적어도라는 문구가 나올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 있는데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적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을 좀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연산법칙인데요. 자, 연산법칙은 결합, 분배, 교환 법칙들이 들어가고 중요한 드모르간의 법칙들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결합법칙은 괄호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이 차인데요. A합, B합, C에서 괄호를 A와 B 사이에 씌운 것들이 처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라고 하면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들입니다. 교환법칙은 자리를 바꾸는 것들이었죠. A합 B가 있을 때 B합 A라고 자리를 바꾸면 처음과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당연히 같은 의미겠죠. 그러면 교환법칙도 성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분배법칙은 A합 B에서 합집합 C가 있을 때 이렇게 분배법칙 하면은 A 합집합 밖에 있는 걸 먼저 만나야 됩니다. 합 C라고 이야기하고요. B가 C의 분배법칙 되면서 B 합 C가 됩니다. 그럼 이 두 식의 사이에는 A와 B 사이에 있는 합집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분배법칙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A 교집합 B에 합집합 C가 나와 있다면 분배법칙을 할 때 요 기호가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A 합 C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A와 B 사이에 있는 것들이 중간에 들어오고요. 다시 B와 C의 합집합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와 비슷한 것들은 숫자로 이야기를 하면 4 더하기 5가 있고 곱하기 2가 있다고 치면 저희는 2 곱하기 4 곱하기 2죠. 4 곱하기 2라고 계산을 하죠. 그리고 더하기가 중간에 들어오죠. 그리고 5 곱하기 2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혼동이 될 수 있으니 숫자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다음으로는 드모르간의 법칙인데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보통 수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흡수 법칙은 가끔 사용되는 정도인데 아시면은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빈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드모르간은 빈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냐라고 하면 여집합 기호를 넣어주는 것들입니다. A합 B가 있는데 바깥쪽에 여집합이 있으면 안으로 분배 법칙처럼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반대로 바꿔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A는 A 여집합이 되고요. 합집합은 교집합, B는 B 여집합이 되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A교 B에 여집합이 있다고 하면 A의 여집합으로 바꾸고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그리고 B는 B 여집합으로 바뀌는 것들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용하는 방식은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방식도 있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식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집합의 기호가 많다, 왼쪽은 적다의 기준인데 풀이를 할 때 여집합 기호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집합 기호를
풀어서, 즉 관료를 풀어서 줄어들게 만들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처럼 묶어서 인수분해하듯이 묶어서 적게 표현할 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익혀주셔야 되는데 기본 법칙은 여집합 기호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게 바른 방법이다, 바른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흡수 법칙인데요. 흡수 법칙은 저는 다다익선 공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A 교집합 그리고 A 합집합 B, 즉 A가 두 번 나오면서 기호는 서로 반대입니다. 이때 결과가 A가 나오고요. A 합집합, A 교집합 B라고 이야기하면 A가 두 번 나오고 기호가 서로 다릅니다. 이때 결과도 A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흡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원소의 개수 관련된 것들인데요. 저희가 유한집합 위쪽에서 유한집합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나왔던 내용이죠. 여기 자, 원소의 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NA, 넘버라는 N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자, NA 합비라고 해서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니? 라고 했을 때 각각을 더해줍니다. NA, NB라고 해서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고 거기서 교집합의 개수만큼 빼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A와 B가 있을 때 A를 더하면 이렇게 더해지고요. B를 더하면 이렇게 더해집니다. 이때 이 부분이 교집합 부분이 두 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빼줘야 된다라는 식이고요. 3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A와 B와 C가 있을 때 A를 더해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한 번씩 들어가겠죠. 그리고 B를 더해달라고 하면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C가 들어간다고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교집합을 빼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A교 B인데 이 부분이 하나 사라질 거고요. B교 C를 빼면은 A교 B에서 이 부분 두 개가 빠지겠죠. 그리고 B교 C라고 하면 B와 C의 교집합은 이 영역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한 번 더 빠지고 이 부분이 한 번 빠집니다. 그리고 C교 A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한 번 빠지고요. 이 부분이 한 번 빠지겠죠. 자, 그러면은 겹친 부분들이 빠지고 나면 가운데 부분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는 두 번 중에 한 번 뺐고요. 여기도 두 번 중에 한 번, 여기도 두 번 중에 한 번 빠지면서 이 부분이 다 빠지게 됩니다. 세 번 빠지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세 개의 교집합 영역을 한 번 더 더해주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세요. 자, A와 B와 C가 있을 때 NA는 이 부분을 한 번 더하는 거고요. NB는 한 번 더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NC는 한 번 이렇게 더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NA교 B를 빼달라고 했으니까 A교 B의 영역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하나 삭제하고요. 하나 삭제하면 되겠죠. 그리고 B교 C는 B와 C의 교집합이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 삭제하고 하나 삭제하면 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C교 A는 이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 개 삭제, 한 개 삭제하면 이제 가운데 부분, 여기에 A, B, C 세 개의 교집합 영역은 하나도 남지 않고요. 나머지 영역에서는 하나씩은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집합에 관한 것들은 자, 차집합은 A, B에서 NA에서 즉 이 부분 하나 들어가겠죠. 여기서 교집합 부분 이 부분은 하나 삭제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또는 A와 B가 있을 때 A 합 B는 이 전체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서 B만큼 빼버리면 이만큼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A만 가지는 A차 B 영역만 남게 됩니다. 자, 전체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집합에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들, 중요한 부분들만 따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집합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들은 일단은 원소를 표현하는 부분. 자, 삼지창은 원소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주의할 거는 원소를 그대로 사용해 달라고 했어요.
괄호 씌우면 안 됩니다. 이거랑 대칭되는 거는 부분집합을 표현하는 것들인데요. 부분집합은 이지창으로 표현하고요. 원소 그대로 갖고 와서 괄호를 씌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분집합 또는 집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원소 나열법과 벤 다이어그램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쉽다라고 하면 그림이 벤 다이어그램이 훨씬 낫고요. 적어야 될 원소가 구체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원소 나열법으로 많이 바꿔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칙 연산에서 합집합이 뭐지라고 했을 때 전부 다, 교집합이 뭐지라고 했을 때 공통된 부분, 여집합은 나 이외에, 차집합은 A만 가지고 있는 것, 나만 가지고 있는 걸로 기억하시는데 이 중에서는 차집합이 제일 많이 틀리고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대칭 차집합은 응용 파트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응용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A차 B와 B차 A라는 그림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은 PD 기억을 해주세요. 내신이나 수능 모의고사에서 중요하게 잘 나오니까요. 그리고 실제 연산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들도 역시나 잘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여집합 기호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풀지는 얘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 관련된 것들은 역시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각 영역마다 원소가 몇 개 있는지 누가 있는지를 표현하시는 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